에너지의학의 저자인 오슈만 박사는 이미 수년 전 에너지의학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발견하여 21세기는 에너지의학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에너지가 물리학자들의 수학 공식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료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진단과 치료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기법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의학 분야에서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또한 이번 책을 통해 인간의 잠재 능력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였으며 미처 읽지 못한 사람도 에너지 요법이 어떻게 인체에 작용하는가에 대한 참신한 개념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박창혁 박사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생체 매트릭스의 이해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체 정보 전달. 인체 안의 정보 전달 수단에 대해 질문하면 쉽게 대답하는 것은 신경계이다. 또는 호르몬의 메시지를 전신에 전달하는 순환계나 전신의 중요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면역계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러한 대답은 확실히 옳다. 그러나 생체의 정보 전달은 다른 수단도 사용하고 있다. 지금부터 소개하려는 사실은 생물의 신경계 이외에 고속 정보 전달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 전달 시스템에는 신경계, 순환계, 면역계를 비롯하여 전신의 모든 정보 전달 시스템이 포함되며 전신에 빠짐없이 에너지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말하자면 시스템 중의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것은 생체 매트릭스이다. 노벨상을 받은 학자인 알버트 센트 조지는 두 가지 방면의 연구를 통해 생체 매트릭스라는 시스템에 도달했다. 그 하나는 생체 단백질 조직의 전자적 특성을 추구하는 연구였고 다른 하나는 눈앞의 자연 관찰이었다. 센트 조지는 고양이의 뛰어오름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눈에 날아든 파리에 대한 반응으로 눈 감김에서 새로운 정보 전달 구조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트랜스 상태에서 춤추는 무용수를 연구한 발레리 헌트는 통상적인 신경근육 경로 이외에도 운동을 지배하는 다른 구조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척수 손상 환자의 운동을 일부 회복시킨 에밀리 콜라드의 업적에서도 절단된 신경계 대신 기능할 수 있는 미지의 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대화하는 사람 2명의 무용을 발견한 콘드는 청각 이외의 감각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무도나 스포츠 선수 또는 여러 공연자가 경험하는 존에서도 신경계의 구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보 전달 시스템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다. 센트 조지가 일반 생화학 연구에서 쓰레기로 폐기하던 세포의 불용성 성분을 연구 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불용성 성분의 정체는 섬유성 단백질이며 예를 들어 간을 간의 형태로, 신장을 신장의 형태로 만드는 뼈대 분자이다. 교수는 이 단백질의 전기를 통하는 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단백질 섬유는 반도체의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교수는 분자의 골격을 토스터의 전기 코드에 비유했다. 그의 발상에 의하면 반도체 특성을 가지는 기질 중에 고속 정보 전달 시스템에 의해 생명이 성립되고 있다고 한다. 이 시스템에는 전자나 양자를 비롯한 다양한 소립자가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입자 소립자라는 용어는 물리학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으나 생물학 영역에서는 거의 화제에 오르는 경우가 없다. 소립자는 생체에서 개개의 단백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 개체 전체에 속한다. 따라서 생물에서 한순간 한순간을 유지하는 다양한 반응을 통합하는 동시에 정보와 에너지를 전신에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소립자가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 교수에 의하면 이러한 입자 소립자의 활동에 의한 생명의 회로가 분단된 상태가 암의 특징이며 회로가 끊어지면 생물을 구성하는 세포 집단에서 다른 세포와 협조할 수 없는 세포가 발생된다고 하였다. 생명체와 비생명체. 우리는 몇 가닥의 실이나 섬유로 이어진 목숨을 가진 기계 이상의 존재이다. 생명의 특징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거나 힘의 움직임이다. 생명체와 비생명체를 나누는 이러한 특징은 서로 협력하여 생체를 만들고 있는 분자, 원자 및 소립자에 의해 발생된다. 생명체 중에는 비어있는 공간에도 역할이 있다. 소립자 수준에서는 물질과 에너지 공간의 구별이 없다. 또한 중력, 탄성, 열, 운동, 전기, 자기, 화학결합 등의 힘사이는 구별도 없다. 분자의 강도, 유연성 또는 정보 전달 능력 등의 역학적 특성은 그 전자적 특성이나 그 외의 소립자적 특성과 분리할 수 없다. 단백질인 효소의 화학 반응에 대한 작용이나 생체 내 촉매로의 기능도 효소 분자의 전자적, 소립자적 특성에 의존한다. 이것은 생명의 과학인 생물학과 물질과 운동의 과학인 물리학이 일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생명 자체가 생물학과 물리학의 융합을 상징하는 것이며 우리는 자연계의 법칙을 체현화한 과학적 존재이다. 콜라겐과 물. 콜라겐은 동물의 몸에 가장 많은 단백질이며 뼈, 건, 인대, 연골, 근막 등의 결합 조직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다. 전자현미경의 개발로 생물의 여러 조직 관찰을 통해 조직에 포함된 콜라겐이 널리 알려졌으며 또 많은 연구 대상이 되었다. 결합 조직에 대한 연구의 의미를 내가 다시 인식한 것은 1970년대 후반 롤핑이라는 정체법을 만나고 나서의 일이다. 이 기법을 사용하는 치료사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의 관계에 깊이 정통하고 있었다. 롤핑이라는 기법은 결합 조직이 하나의 개라는 인식과 그 인식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나는 롤핑의 개발자 아이다 롤프와 그의 동료인 조지 홀 3세가 쓴 결합 조직에 대한 일련의 논문을 알게 되었다. 롤핑과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나는 그 후 결합 조직을 연구하여 몇 개의 논문과 이 책을 쓰기에 이르렀다. 결합 조직. 뉴런을 싸고 있는 결합 조직은 신경 지배를 받는 부위로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결합 조직을 신경주의막이라고 부른다. 결합 조직은 혈관계에도 존재한다. 동정맥 및 모세혈관의 전체적인 형상이나 세부 구조 또는 물리적 특성은 모두 결합 조직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 외 림프계나 위장관의 구성도 콜라겐이 주된 구성인 결합 조직이다. 개계 장기나 선의 특이한 형상은 결합 조직 섬유의 배열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근육은 근막이라고 부르는 결합 조직으로 쌓여 있다. 결합 조직의 중요성. 결합 조직이라는 개 전체의 특성이나 다른 개와의 상관관계는 이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결합 조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결합 조직은 동물의 몸에서 가장 많은 요소이며 신체의 대부분은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다. 또한 몸 전체의 형상뿐 아니라 전신의 장기, 기관의 구조나 기능, 그리고 물리적 특성도 각 부위에 존재하는 결합 조직의 배열이나 특성에 의해 정해진다. 이른바 대기관, 즉 순환계, 신경계, 근골격계, 위장관 및 여러 장기는 결합 조직으로 쌓여 있는 것과 동시에 결합 조직에 의해 나누어지고 있다. 생체의 모든 요소를 이어 맞추고 있는 것이 결합 조직이다. 전신이나 세부의 모든 움직임은 결합 조직에 가해진 장력에 의해 일어난다. 결합 조직은 반도체로 구성되는 액정과 매우 비슷하며 놀라운 특징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압전기가 있다. 압전기란 힘이 가해지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한다. 따라서 신체 하나하나의 움직임이나 각 부분에 가해진 압력 및 장력에 의해 전기적 신호 즉 미세 전류나 다음에 설명하는 전기 이외의 신호가 발생한다. 이 신호가 몸의 움직임이나 가해진 압력 및 장력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결합 조직은 연속체인 동시에 반도체이므로 압전기의 신호는 조직 전체에 전해진다. 또한 다음 장에서 설명하는 대로 결합 조직은 세포 내부에도 연결되고 있으므로 신체 어디에서든 발생된 미세 전류는 세포 안으로 전해진다. 생물을 구성하는 각 부분이 조화적 및 협력적으로 기능하며 각 세포가 다른 세포의 활동을 감지한다고 하면 그것은 전신에서 세포 내부로 연결되는 결합 조직을 통해 신호가 전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세포 중의 결합 조직. 개개의 세포에는 전신의 근골격계에 해당하는 세포 골격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세포의 뼈인 미세소관이나 힘줄의 역할을 가지는 미세주, 액틴과 미오신으로 구성되는 세포의 근육 세사 등이 세포 골격의 요소이다. 세포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능력을 가지며 세포 내에도 소기관의 움직임이 있고 이러한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세포 골격이다. 세포의 이동 운동은 외상 회복이나 생체의 자기 방어 반응과 관여되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증거로 세포 운동 연구에 대해 국립보건원에서 우선적으로 연구비가 지급되고 있다. 세포 내외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1971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마크 브레처 박사는 적혈구 세포막 단백질에 대한 연구에서 매우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세포막 단백질에는 세포 안쪽에만 존재하는 것과 바깥쪽에만 존재하는 것이 있으나 글리코포린이라는 단백질은 세포의 양쪽에서 발견되었다. 이 브레처 박사의 발견에 많은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연구가 계속되어 그의 발견에 대한 정당성이 증명되었다. 글리코포린은 실제로 세포막을 안에서 밖으로 뚫고 나왔으며 이 사실은 많은 과학자를 놀라게 하였다. 그 후의 연구에 의해 세포막 안쪽과 바깥쪽을 연결하는 단백질이 몇 종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단백질 중에는 세포막 내외를 7번이나 왕복하는 것도 있다. 또한 이러한 단백질은 당쇠를 가지고 있어 당단백질이라고 부른다. 현재 세포를 싸고 있는 결합 조직과 세포 내부를 연결하는 분자를 총칭하여 인테그린이라고 한다. 이 인테그린이 세포 내외의 정보 교환을 담당한다고 생각된다. 세포막을 관통하는 인테그린은 세포막이나 세포골격을 결합 조직의 일부인 세포의 기질에 연결시키며 따라서 세포골격과 세포의 기질은 구조적으로 연속된다. 이 연속체가 기능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 연속된 생체 매트릭스이다. 생체 매트릭스의 연속성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는지 다음 장 이후에서 점차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세포막을 관통하는 당단백질의 발견에 이어서 세포 골격이나 세포 표면에서 CR산기가 풍부한 부위가 세포 밖의 여러 단백질을 인식하는 부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포 밖의 단백질에는 예를 들어 항원, 호르몬, 세포를 서로 잇는 가교단백, 조직의 앵커 단백 등이 많은 종류가 있다. 앵커 단백에 의해 세포를 고정하는 조직은 콜라겐 섬유로 구성되는 결합 조직이며 콜라겐이나 세포 표면의 단백질 인식 부위는 음의 전기를 띠고 있다. 따라서 세포끼리 또는 세포와 조직을 잇고 있는 것은 이가의 칼슘이온이다. 이 칼슘이온 가교는 비가역적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세포의 형상이 변화하거나 세포가 기질 중간으로 이동할 때 가교가 분리되거나 만드는 양상이 반복된다. 또 세포 내부에도 당단백질과 세포 골격 사이에 불안정 결합이 있어 세포 표면의 수용체 위치가 시시각각 변화한다. 세포 표면의 수용체 분자는 세포 밖의 물질을 인식하여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반응에 관여한다. 수용체의 본체는 세포막의 일부를 구성하는 당지질 또는 당단백질이고 막 표면에서 바깥쪽으로 향하여 적어도 하나의 당쇠가 돌출된 형태로 존재한다. 당쇠를 구성하는 당분자에는 7종이 있으며 여러 조합으로 구성된 당쇠가 인식, 수용, 흡착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포유동물 세포에서는 MHC 즉 주요조직 척합 유전자 복합체라고 부르는 분자가 있어 자기 세포와 다른 사람의 세포를 식별하며 수혈에 이용되는 ABO형 혈액형 분류도 MHC형에 의한다. MHC는 장기 이식 후 거부 반응에도 관여하여 이식항원이라고도 부른다. 혈액형의 판정은 MHC의 당지질에 N, 아세틸갈락토사민이라는 아미노당쇠가 있으면 A형, 아미노당 대신에 갈락토오스가 결합하면 B형으로 판정된다. 아미노당과 갈락토오스 양쪽이 있으면 AB형, 어느 쪽도 없으면 O형이 된다. 세포 표면에는 다른 역할을 하는 여러 종류의 분자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수용체는 세포 외액에 들어있는 분자나 세포의 기질을 구성하는 분자 또는 다른 세포의 표면에 결합된 분자를 인식한다. 제1형 수용체 즉 세포 외액에 펩티드 호르몬, 성장인자, 신경전달물질 등이 결합하는 수용체는 1차 메신저라고 부르며 세포 내의 반응을 시작하는 역할이 있다. 제2형 수용체는 용액 중의 분자나 다른 세포 표면에 있는 분자와 결합하여 세포 내로 받아들이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유입을 수용체 개제형 엔도사이토시스라고 한다. 그리고 제3형 수용체는 세포 기질을 세포의 기질이나 다른 세포와 결합시켜 세포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하는 역할이 있다. 하나의 세포에는 세포 종류에 따라 수백에서 수천 개의 수용체 분자가 존재한다. 수용체 형성은 발달 중에 변화되는 것과 자극에 대한 반응의 일부로 세포 표면 상태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 있다. 생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인슐린이나 상피성장인자와 결합하는 수용체이다. 또한 호르몬의 분비, 세포 분열, 수정, 세포의 이동, 평활근의 수축, 암의 전이 등의 과정을 일으키는 수용체도 매우 중요하다.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수용체 이외의 분자에는 카드헤린, 퓨전, 인테그린, 각종 면역 글로불린, 세크레틴 등이 있다. 수용체에는 결합 반응에 칼슘 이온이 필요한 것이 있으며 칼슘 이온이 없어도 결합 가능한 수용체가 있다. 내가 1984년에 발표한 리뷰는 세포의 기질, 세포 실질, 핵기질 및 여러 세포 소기관의 기질에 대한 연구 보고를 종합한 것이며 이러한 기질을 총칭하여 세포간 물질 그라운드 서브스턴스이라고 명명했다. 베레지니 등의 연구를 비롯한 과거의 많은 연구에서 모든 세포간 물질인 그라운드 서브스턴스는 분자의 테두리를 넘어 연속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그 네트워크는 생물의 전신에 빠짐없이 퍼져 있다라는 가설이 제기되었다. 이 네트워크에는 기본이 되는 단위가 없으며 중심이 되는 곳도 없고 어디가 주이고 어디가 종인지 구별도 없다. 네트워크 전체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요소가 통합적으로 작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이 네트워크는 강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집단적 시스템이다.
현 시점에서 규명되어 있는 사실을 종합하면 우리는 생물의 모든 구성 요소를 기입한 로드맵을 손에 넣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지도에는 서로 교차하며 전신의 각 부위로 뻗어가는 그물 눈 같은 길이 그려져 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세포와 세포를 잇는 피브로넥틴, 콘드로넥틴, 라미닌 등의 인테그린이라고 총칭되는 물질의 역할이 밝혀져서 지금까지 끊어졌던 길이 차례로 연결되고 있다. 세포 골격이나 수죽 단백에 대한 연구 논문, 저서 또는 해설서가 증가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컴퓨터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어 최신 정보 입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세포의 기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단백질에 대한 1994년 아야드 등의 저서에 자세한 기술이 있다. 세포 골격이 구조면에서나 기능면에서 세포 밖과 핵을 연결하는 가교가 된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 의해 증명되었다. 세포 골격에는 핵과 세포막을 잇는 역할이 있어 세포 밖에서 세포막에 가해진 자극을 핵에게 전달하여 적절한 반응을 촉진한다. 생체가 긴급 사태를 아드레날린 증가로 알린다는 캐논의 설명처럼 기질은 유전자의 언어 그대로뿐 아니라 자신이 번역한 말로 정보를 전한다.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포 밖과 세포 안 그리고 핵의 기능적 상호관계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보고에 의하면 한쪽의 세포의 기질과 다른 쪽의 세포 골격 및 핵기질이라는 역학적 상호작동이 가능하게 된다. 세포의 기질은 세포막상의 수용체를 통해 물리적 및 화학적 자극을 주고 그에 따라서 세포 내의 구도나 생화학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메신저 RNA와 세포 골격과의 관계나 크로마틴과 핵기질의 상호작용에 변화가 일어나 유전자 발현 양상이 바뀐다. 이 발현 양상의 변화가 세포의 기질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세포에 작용한다. 생체 조직의 생화학, 생리학이나 생화학 영역에서 세포는 용액을 가진 주머니에 지나지 않고 용액에 포함된 효소나 기질은 무질서하게 돌아다니고 있다 라는 단순한 전제에 의한 연구가 수십 년이나 계속되었다. 따라서 생화학 반응을 연구하려면 주머니를 찢어 효소나 기질을 시험관에 얻는 것이 일반적인 기법이었다. 세포는 주머니라는 전제에서는 생화학 반응의 촉매인 효소와 반응 물질인 기질이 우연히 만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양자 사이의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활성 부위가 접근하도록 입체 구조를 유지하면서 만나야 한다. 이제 이해하겠지만 세포는 주머니라는 전제는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다. 세포 안에서 효소와 기질이 우연히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생명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생체에는 신속한 반응을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교묘한 장치가 있다. 따라서 세포는 주머니라는 전제에서 행해진 생화학적 연구나 체내 물질 수송에 대한 연구는 다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세포의 내부는 매우 질서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대의 생화학에서 가용성 효소라고 부르는 분자도 사실은 세포질이나 세포 골격 위에 순서 있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세포는 주머니라는 가설을 부정한 문헌은 1968년부터 1981년 사이에 보고되었으나 결코 오래되었다는 느낌이 없다. 시대가 바뀌어서 그러한 결론이 부정된 것이다. 잘못된 가설이 통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논문에 나타난 중요한 사실이 간과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세포의 구조를 고려한 생화학적 연구는 최근에야 비로소 일부 재개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잉그버의 최근 논문에는 생화학 반응이 세포 골격의 표면에서 일어나고 섬유 사이의 용액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하였다. 생화학자 중에는 갈아서 으깬 세포를 원심 분리하여 상층 용액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세포 연구법이라고 지금도 계속 믿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 그려진 세포의 모식도에 액체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몇 개의 소기관이 떠있는 그림이 아직 사용되고 있다. 세포는 주머니라는 가설이나 이 가설에 의한 양리학이 지금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보다 가치 있는 획기적인 생화학에 서서히 과학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 생화학은 센트 조지의 학권, 생화학, 즉 고상생화학이다. 고상생화학은 다음 장 이후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생화학자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연구해온 반응이 실제로 분자의 입체 구조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았다. 분자의 3차원적 배치는 모든 생명 활동과 관계된 생화학 반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생체의 역학과 화학적 반응을 묻고 있는 것은 조직이나 세포를 구성하는 분자의 골조이며 분자의 입체 구조를 무시하면 역학과 화학이 연결되지 않는다. 잉그버에 의하면 대사 반응을 조절하는 것은 실제로 세포의 입체 구조이고 대사 반응이 세포의 구조를 조절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 소견은 마사지 등 손을 사용하는 치료법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생체의 입체 구조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되었으며
많은 과학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물리학적 경계와 개념상의 경계. 생체 조직이나 세포에 대한 과거의 연구에서는 세포의 결합 조직, 세포 표면 또는 세포 내 기질 등을 각각 별개로 취급했으나 그들을 다시 보면 생체 매트릭스라는 연속체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개념상 별개로 간주된 조직 사이에 실제로 경계가 없기 때문이다. 생체의 모든 부위는 세포 내부를 포함하여 서로 연계되어 협력하여 기능하며 연속체라는 새로운 개념에 의해 조직 사이의 협력을 설명할 수 있다. 전신의 협력을 촉진하는 사령탑으로 간주되어 온 신경계나 순환계도 사실은 생체 매트릭스라는 보다 큰 연속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세포막에 대해 길버트 링의 발견과 그 발견을 보다 발전시킨 폴락의 견해가 옳다고 하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가 밝혀질 것이다. 세포막이 연속된 지질 이중층 막이 아니라고 하면 단백질이 막의 주성분이라는 반세기 전의 개념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세포 표면이 어떤 구조를 하고 있거나, 즉, 막 단백질의 지질 이중층 관통이나 폴락이 말한 겔 덩어리의 돌출과 관계없이 세포 표면을 사이에 두고 연속된 단백질 섬유가 존재하는 것은 확실하다. 자세한 구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생체 매트릭스가 생체 매트릭스라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 세포의 신경계. 세포 골격의 네트워크는 이제 세포의 신경계라고까지 말하게 되었다. 이 네트워크는 전기역학적 신호나 전기화학적 신호 또는 전기광학적 신호를 전달 처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세포 골격의 요소는 각각 진동하면서 복잡한 하모니를 연주하고 있으며 그 하모니를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 세포가 움직이거나 형태를 바꿀 때마다 그 움직임이나 변화에 특이한 격자 진동의 기질이나 세포질, 그리고 세포의 기질로 파장처럼 전해진다. 근육 수축 시에도 독특한 파장의 진동이 발생되어 조직 전체로 전달된다. 생리학자나 의사들은 오랫동안 이 진동을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부산물로 간주했으나 지금은 근육의 소리가 조직 전체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알게 되었다. 세포 골격 성분에는 앞전기의 특성이 있으므로 세포나 근육의 운동 및 진동에서 그에 상응하는 전기적 진동이 일어난다고 생각된다. 이 전기도 또한 세포 안의 조직에서 세포 밖의 결합 조직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세포의 신경계라는 개념은 세포를 싸는 방대한 생체 매트릭스에도 작용해야 마땅할 것이다. 즉 어떤 세포에서 분비된 분자가 확산에 의해 다른 분자에 도달하여 작용을 미치며 생체 매트릭스의 연속성과 진동에 근거하는 신속한 정보 전달 수단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세포나 조직의 전기적 활동은 주로 나트륨, 칼륨, 칼슘, 염소 등의 이온 이동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되었다. 막의 내외를 왕래하는 이온의 흐름은 전기생리학이라는 전문 영역에서 자세히 연구되어 왔으나 이제 이온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나 양자 또는 소립자, 파동 등의 하전 입자의 존재가 밝혀지고 있다. 에너지와 정보의 매체가 되는 이러한 입자는 크고 특성이 있는 이온과 달리 확산에 의해 천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체 매트릭스를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결합 조직. 센트 조지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나 세포 생물학의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결합 조직의 연속된 콜라겐 섬유가 전자나 양자를 매체로 한 정보 전달망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 전달망은 서로 얽힌 콜라겐 섬유이며 전신의 모든 세포에 포함된 세포 골격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정보망의 앞 끝은 세포 골격에서 보다 더 안쪽으로 핵의 유전 물질에까지 미치고 있다. 즉 결합 조직이라는 개념은 체내를 그물망처럼 달리는 연속된 섬유 조직의 모든 것을 포함하여 종래의 의미에서의 결합 조직뿐 아니라 세포 골격이나 핵의 기질까지 포괄한 개념이다. 각종 치료법에 종사하는 치료사들은 인체의 한 곳에만 접촉해도 전신에 접촉하는 것과 같은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생체 매트릭스의 개념과 상통하고 있어 에너지요법의 효과를 설명하는 근거의 하나로 생체 매트릭스라는 개념이 매우 효과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치료사는 환자 가까이에 손을 접근시킬 때 양자 사이에 에너지와 정보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현상은 반도체 특성을 가진 생체 매트릭스에서 전자가 자유운동한다는 센트 조지의 가설에 의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정리해보자. 결합 조직과 세포 골격은 일체가 되어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그리고 에너지적으로 연결된 연속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연속체는 생체 전체에 빠짐없이 퍼지는 것과 동시에 세포의 핵이나 유전자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생체 매트릭스이다. 생체 매트릭스에는 고도의 정보 전달 처리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 조직이나 세포의 움직임, 변화 등에 의해 즉시 각종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되어 매트릭스에 전달되어 간다. 생체를 구성하는 어느 요소도 반드시 생체 매트릭스에 연속되어 있다. 반도체인가 절연체인가? 1941년 센트 조지가 체내 단백질은 반도체이다 라는 가설을 발표했을 때 획기적인 발상에 반드시 나타나는 반발이 있었으며 이 가설도 크게 비판을 받았다. 다른 과학자들이 센트 조지가 창난 상태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 라고까지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센트 조지는 틀림없이 위대한 과학자였기 때문에 그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반증 실험이 실시되었다. 센트 조지의 가설에 대한 반론에는 두 가지 요점이 있었다. 그 하나는 생체 조직에서 꺼내어 정제한 각종 단백질에 전기를 전하는 특성이 없다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단백질은 반도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다. 어떤 물질이 반도체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의 전자가 특정 에너지 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으나 단백질 전자에는 에너지 구조가 없다라는 것이었다.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가 되지만 고체에는 전기를 전하기 쉬운 것에서부터 전혀 전하지 않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 고체의 전기 전도도는 전기를 옮기는 담체의 수와 그 담체의 운동 자유도라는 두 가지 인자가 관계된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는 전선에 이용되는 구리보다 전자의 자유도는 높다. 그러나 운동할 수 있는 자유전자의 수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전기를 통하지 않는 절연체가 된다. 센트 조지는 단백질의 전자가 자유로이 움직인다고 주장했으며 대조적으로 다이아몬드 분자 중의 전자는 인접한 원자의 결합에 강하게 속박되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금속인 구리의 전자는 자유도가 낮은 대신 전기를 옮기는 전자가 풍부하여 전선으로 이용할 정도의 전도체가 된다. 전자가 많은 에너지를 획득하여 여기 상태에 이르면 전도대라고 부르는 수준에 들어가 전자가 자유운동을 한다. 센트 조지의 말을 빌리면 전자가 하나 또는 두 개의 원자에게 구속된 상태에서 해방되어 분자 전체에 속한 상태가 된다. 절연체, 반도체, 전도체 등은 각각 에너지띠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센트 조지의 가설을 반증하기 위한 연구에 대해 흥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많은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대로 교수 가설의 잘못을 여러 연구자가 증명하였다. 그러나 교수의 가설을 부정한 생화학자는 자신의 방법대로 실험했던 것이었다. 즉 세포를 갈아엎게어 원심분리기로 돌려 침전물을 건조시키고 압축하여 말라붙은 찌꺼기에 두 개의 전극을 찔러 전기가 흐르는지 조사한 것이다. 이 방법으로 단백질에 전기가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단백질은 전도체도 반도체도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이었다. 단백질은 뛰어난 절연체라는 센트 조지의 가설은 잘못이다. 교수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명예가 실추되지 않았을 때 은퇴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소문이 난무했다. 생화학자들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단백질을 건조시켰던 것이다. 교수나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은 단백질을 건조시키면 전도체에서 절연체로 바뀌는 것을 보고했다. 생명에서 물은 불가결하다. 물을 제거해버리면 비생명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물을 포함한 단백질은 반도체가 되는 것이다. 이 가설은 전자공학이나 재료과학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그들의 연구에 의해 신체의 거의 모든 물질이 반도체적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단백질이 반도체 즉 에너지 연속체라는 새로운 가설을 센트 조지가 1941년에 발표하고 나서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 겨우 그 가설의 정당성이 실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증명되었다. 전자나 양자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 불가결하다. 모든 생체 조직은 물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형태를 유지할 수 없고 기능도 할 수 없다. 생체에서 어떤 조직의 전도성은 수분 함량에 의존한다. 센트 조지가 생각해낸 생체의 정보 전달 시스템이 얼마나 물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 자신의 연구팀이 밝혀냈다. 조직의 수분량이 10% 변화되면 단백질의 전도도는 100만 배 변화되었다. 생체 조직의 반도체적 특성이나 그 특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조절되는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다. 세계 각국의 많은 연구자가 지금도 연구를 계속하여 새로운 추구를 하고 있다. 반도체 기술은 상품으로 가치가 있어 현재 전도체보다 반도체 물리학에서 더 많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문헌을 찾아보면
최근 논문에서도 단백질이 반도체이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많다. 생체 매트릭스의 구조와 진동. 생체 매트릭스의 구조와 진동의 이해는 생물학이나 의학에서 매우 중요하다. 신경계나 순환계는 확실히 전신에 퍼져 있으나 어느 계와도 접하지 않은 세포가 있다. 이러한 계는 정보 전달이 비교적 늦은 부류에 속한다. 생체가 전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느 세포나 그리고 세포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체의 기능이 100% 발휘되기 위해서는 자연계에서 가능한 속도로 에너지와 정보를 전달하여 모든 부위의 활동이나 반응을 통합해야 한다. 이러한 생체 전체의 활동을 통합하는 시스템이 생체 매트릭스이다. 과거의 결합 조직에 대한 연구에서는 역학적 특성이 문제되었으나 향후의 연구에서는 생체 매트릭스 전체의 구조나 에너지 및 정보 전달 구조가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신경계와 세포의 기질의 상호관계에 대해 주목할 만한 가설을 세운 과학자가 로버트 베커이다. 베커는 몇 년에 걸쳐 신경섬유를 싸는 신경주의 세포에 대해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 세포로 구성된 연속체에서 직류 전류가 발생되는 것을 밝혀냈다. 이 전류는 신경계의 활동이나 외상 치유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생체 분자에 반도체적 특성이 있다는 센트 조지의 가설은 많은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었으며 베커는 그 가설을 조직 수준에서 증명한 생리학자의 하나였다. 외상과의 관련성. 결합 조직에는 과거의 외상이나 외상에 대한 반응이 각인되어 있다라고 아이그 피 롤프는 말했다. 롤프는 중력의 생리적 및 임상적 의의에 주목하여 대부분의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중력이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롤프에 의하면 신체적 외상에 대한 생체의 반응 양식은 감정이나 만성적 심리 상태에 대한 반응과 같다고 하였다. 롤프의 눈에 비친 사람의 신체 형태에는 중력이 작용한 역사가 나타나 있었다. 숙련된 치료사인 롤프는 감각이 뛰어난 손으로 역사를 바꾸었다. 즉 결합 조직 본래의 균형과 유연성을 찾게 하였다. 이 치료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애착을 재인식하여 생명력을 찾게 된다. 롤프가 고안한 치료법은 정체법 또는 롤핑이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정체라는 개념. 사람의 물리적 구조를 정돈한다 라는 개념은 매우 흥미 깊다. 스포츠 선수나 예술 공연자에서 정체의 효과를 보면 분야를 불문하고 어떤 위협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신적 공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합이나 무대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체내 모든 조직, 세포, 분자, 원자가 일사불란하게 협력하여 바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순간에 체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말할 필요가 없이 센트 조지의 반도체 이론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생체 조직의 전도도가 수분 함량에 의존한다는 연구 결과는 보디워커의 경험과도 일치한다. 굳어져 통증이 있는 조직에 손을 대보면 뻣뻣한 종이처럼 건조함이 느껴진다고 한다. 건조한 조직은 마사지나 정체 등의 손을 사용하는 치료법을 통해 유연성을 찾으면 물이 포함된 것 같은 감촉이 된다. 어떤 보디워커는 치료 중인 환자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 그 편이 훨씬 빨리 통증이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다. 침요법과의 관계. 롤프의 동료 중에는 결합 조직의 실물을 보기 위해 사체 해부를 한 연구자가 있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결합 조직이나 근막 속을 달리는 가는 섬유였으며 이 섬유의 일부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경락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발견에서 나는 센트 조지가 말한 콜라겐 분자 중의 전자나 양자의 운동이 침요법의 원리나 고대에서부터 전해지는 기에너지와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다. 내가 이러한 생각을 뉴잉글랜드 침구대학에서 강연 중에 말했더니 한 교수가 완전히 같은 견해가 이미 고대의 침요법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주었다. 내가 이러한 생각을 뉴잉글랜드 침구대학에서 강연 중에 말했더니 한 교수가 완전히 같은 견해가 이미 고대의 침요법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주었다. 스티브 버치와 마츠모토는 기원 16년부터 1980년 사이에 출판된 10권의 침요법 문헌을 영역하였다. 두꺼운 기름막, 근막, 연속된 막 조직이 있고 그 속을 양의 기가 흐른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기름막은 이 조직이 빛나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닭의 근육에서 보이는 힘줄이나 근육 섬유를 분리할 때 보이는 근내막을 상상하면 이해가 잘 될 것이다. 빛을 반사하여 빛나는 모습은 금속의 최외곽에서 자유전자를 가지는 물질과 공통적인 특징이다. 자유전자는 광자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동시에
전기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1941년 센트 조지의 유명한 논문에서 예측한 현상이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양의 길한 에너지를 의미하며 침술 문헌에서는 이 에너지가 근막 안을 흐른다고 한다. 센트 조지 등의 연구팀이 생각한 생체 내의 에너지와 정보 전달계는 침구사들이 몇천 년 전부터 알고 있던 현상과 같을 수도 있다. 또한 롤핑을 비롯한 폴라리티 요법, 치유 접촉, 치료 접촉, 레이키, 제로 밸런싱 등의 여러 에너지 요법의 기전도 센트 조지 등의 가설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가 예측한 전달계는 생물 전신에 에너지와 정보를 전달하여 활동을 제어, 통과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생체는 외상이나 심적 외상에 반응하고 또 병에 대한 방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침요법에서 수직 방향의 기가 통하는 길을 수평 방향을 락이라고 부른다. 수평 방향으로 달리는 락은 분지를 반복하여 개개의 세포에까지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생체 매트릭스라는 개념은 세포 구조에 대한 최신의 해석이나 선인들의 지혜에도 통용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침구사가 침을 찌르는 경혈은 주요한 경락을 따라 늘어서 있으며 그러한 경락에는 12개의 장기, 기관의 이름이 붙어 있다. 예를 들어 위피, 폐방광처럼 각 경락과 관계가 있는 장기의 명칭으로 부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락이 생체 에너지 전달의 고속도로라는 것이다. 즉 어디엔가 지장이 생기면 에너지는 정체될 수 있다. 1934년에 앨리슨과 게로드의 보고에 의해 피부는 생체 매트릭스를 통해 전신 모든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피와 상피세포를 연결하는 필라멘트는 표층근막의 결합 조직 섬유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피부에 찌른 침은 전신에 퍼진 조직과 접촉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경혈을 통해 뇌를 비롯한 장기, 기관의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결코 불가사의가 아니다. 중요한 증거. 생체 매트릭스가 연속된 정보 전달계라는 가설은 캘리포니아 대학 어바인 분교의 조이 존즈 등의 연구팀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들은 발에 있는 시각 경혈을 자극하면 뇌의 후두엽 신경이 신속히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 신경 활동은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법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신경계를 통한 정보 전달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발견이 계기가 되어 생체 매트릭스를 전해지는 신호가 주목받게 되었으며 그 특성 및 전달 속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요약. 이 장의 마지막에 향후의 전개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한다. 지금까지 넓은 의미에서의 결합 조직과 그 연속성 그리고 경이적인 에너지 전달 능력에 대해 설명했으며 그것은 생명, 질병, 장애, 치유, 그리고 사람의 신체 능력을 이해하기 위한 발판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넓은 의미에서의 결합 조직과 그 연속성, 그리고 경이적인 에너지 전달 능력에 대해 설명했으며 그것은 생명, 질병, 장애, 치유, 그리고 사람의 신체 능력을 이해하기 위한 발판에 지나지 않는다. 침요법에는 생체 매트릭스라는 개념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한다. 생체 매트릭스 중에 에너지와 정보를 옮기는 담체가 존재한다고 생각되었으며 그 담체가 될 수 있는 입자, 소립자를 정리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결합 조직의 특성은 의식과 같은 창발적 현상과도 관계가 있다. 즉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의식은 결합 조직의 반도체성, 앞전기, 결정성, 친수성, 연속성 및 정보 처리 능력의 협력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의 신체 능력이 외상, 태도, 기억, 스트레스 등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생체 매트릭스 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예를 들어 신경계나 관절 등의 하나의 계통만 치료하는 기법은 전신을 치료하는 기법보다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제임스 오슈만의 에너지 의학 중에서 생체 매트릭스의 이해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놀라운 에너지 의학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생체 매트릭스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